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투표율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가직설에서 총선 관련 이슈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내용을 보면 유권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이 투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을 좀 여론조사로 밝혔는데 자, 이번 총선 투표율에 관심이 많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아마 네. 이것과 비슷하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요. 2012년에 치러졌던 19대 선거에서는 54.2%였고요. 예. 2년 뒤인 2016년 20대는 58.6%였는데 2020년은 66.2%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발표됐죠. 재외국민 투표율이요. 62.8%까지 역대 선거 최고치입니다. 이게 보면 19대 때 45.7%, 20대 때 41.4%였다가 21대 때 23.8%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했는데 62.8%까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아마 해외에서도 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이 사전투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적어도 이 사전투표율도 보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26.7%였다가 22년 대선에서 36.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35%, 30%를 조금 넘어가면 투표율도 최소한 65% 이상까지 올라가서 지난번 때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게 예전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개표까지 실시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전투표가 높아지면 그만큼 본투표율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투표율 사실상 투표율은 이제 역대 2000년대 들어서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한 57% 정도였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60에서 한 6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그 투표율을 견인하는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완전히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투표율이 낮은 경우는 진영 내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을 때는 또 투표율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진영 내 어떤 갈등은 다 봉합이 된 상태고 진영 간에 세게 부딪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어떤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했던 투표 참여 응답 비율을 봤을 때도 지난 총선보다 한 3% 정도 높게 나온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지난 총선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난 총선보다는 그래도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어쨌든 그래도 정치권에 그때보다는 실망한 유권자층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또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변화를 원하면 투표를 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층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난 이제 그 근래 치러진 전국 선거,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되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50%, 그 총선 같은 경우는 한 66%, 대선 같은 경우에는 한 73%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60대 이상의 어떤 그 투표율의 변화와 60대 이하의 어떤 투표율의 변화폭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거의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된 반면에 60대 이하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지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선거의 특징이 세대 간의 어떤 선거, 세대 간의 그 선거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당연히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 진보 진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선거의 정치 인식입니다. 유권자들 인식입니다. 이 선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한 안정론에 여당의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예. 정권 심판을 위한 야당이 심어줄지 이런 인식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두 번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투표율입니다. 따라서 요 3가지 지표를 본다면 부동층이 어디로 흐를지 이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부동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직까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17%.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것 중에서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동층에 보면요. 20대가 아직까지도 부동층이 한 40%. 많은 데는 50%까지 나오고요. 30대는 30%, 많은 여론조사에는 40%.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아직도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 부동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2030 세대의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이런 것들 형량인데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40대 이상은요. 이게 지금 부동층이 훨씬 줄어들고 있어요. 조사에.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이라 이런 제3지대 정당들이 출연해서 예년에 비해서 무당층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역대 총선에서도 보면 일주일 앞두고 아직 또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후보가 한 40%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후보 당일날에 또는 하루 전, 3일 전에 응답했다는 비율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정당마다 이런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 지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그 오후에도 대통령과 그 전공희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 의료 갈등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40, 50, 60 세대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예. 그런 변수가 그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뭐 일부 지역구에서는 뭐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고소 고발도 좀 있고요. 기존 선거에 비해서 좀 이번 선거가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뭐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게 고소 고발 뭐 선거 막판에 말 실수로 뭐 선거 결과 판세가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 비하 발언, 노인 폄훼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예액대 선거 그래서 지금 말 조심, 말 단속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예.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약한 고리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걸 부각시키는 전략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다 보면 이런 고소고발 사태가 많이 나갈 수 있고요. 근데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이게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처럼 넘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그걸 검증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맞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상대 진영의 표를 결집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전략을 어떻게 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이 막판에 상대방이 검증하기 어려운 시점에 2, 3일 남겨두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도 종종 나오곤 했었는데 이런 전략들이 막판에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는 판세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고소고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악의적이거나 현재 상당성을 잃은 뭐 이런 식의 왜곡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회의원으로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조그마한 의혹이라든가 의문점이 들 때는 당연히 유권자를 대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선출직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선거 과정이 어떤 숙명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을 고소 고발로 한다라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뭐 고소고발이라는 건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전략이고 이렇게 되면 정책 선거가 아니라 상당히 혼탁한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